난 더 이상 이런 흉측한 얼굴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난다면 엄마가 내 딸 해줄 거지? 여기 자살 기도한 딸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프랑스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첫 해외여행이자 첫 공항이었던 인천공항을 본 그녀는 거대한 공항의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입국하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환영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웃는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던 그녀는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요. 혹시 그때 마르세유에서 그 사람 맞죠? 그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리스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사는 37살 이리스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제 사연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한국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마르세유에서 자란 저는 17살 때 낳은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았는데요. 원래는 연상의 남친과 데이트를 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거가 시작되자 남친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 감금된 채로 3개월 정도를 지냈을까요? 이렇게 맞고 살다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친이 잠든 사이에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엄마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친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체중이 5kg나 늘었습니다. 몸에 기운도 없고 생리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병원을 찾았죠. 예상한 대로 임신이었습니다. 그 나쁜 자식이 매일 밤 저를 강간하더니 결국 아이까지 임신시킨 거였죠. 하지만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말았죠. 부모님은 전 남친에게 양육비를 받으라고 했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그놈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어요. 1분 1초라도 그와 마주친다면 저는 공포에 떨게 분명했으니까요. 원해서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낳고 보니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아이가 좀 크자 저는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바로 취직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고 저녁에는 와인바에서 서빙을 하러 다녔죠. 부모님은 그런 저와 제 딸을 보고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 중 하나거든요. 여자 혼자 어두워진 저녁에 일할 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르고 저는 푸드트럭에서 제 피자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서 오래 일한 경력 덕분에 맛있다고 입소문도 금방 퍼지곤 했죠. 그날도 열심히 트럭에서 피자를 팔고 마감 중이던 저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동양인 여자가 제 쪽으로 살며시 걸어오더니 피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약을 하는 미친년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마약쟁이라기에는 옷도 너무 멀쩡하고 얼굴도 깔끔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휑하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걱정이 된 저는 괜찮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제 말에 팔을 흔들더니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굶은 상태라면서 휴대폰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계좌를 알려주면 꼭 보답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굶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프랑스 여행을 왔는데 갱단에게 모든 현금과 가방까지 빼앗겨 다 털린 상태라고 울먹였습니다. 대사관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려고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동양인인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울기 직전인 그녀를 불쌍히 여긴 저는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피자를 줬고 휴대폰도 빌려줬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닦은 뒤 피자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는 친구가 여기로 오기로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보답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여자는 연락처를 주는 게 좀 그렇다면 은인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리스라는 이름만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뒤에도 굶주린 미혼모나 아이들을 보면 그 동양인 여자가 생각나 피자를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5년 뒤
제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또 저와 같이 미혼모의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딸아이의 이성관계에 보수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딸 줄리엣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못하게 강압했으며 노출 있는 옷이나 짙은 화장을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압박했던 탓일까요? 어릴 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줄리엣은 사춘기 이후로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된 교육 가치관이 딸을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었고 반항이라도 하듯 생존 소식조차 모르는 자기 아빠 같은 유형의 남자를 사귀더군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자퇴하고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동네에서 양아치로 유명한 남자였죠. 성인이 된 후로는 갱단에 가입했다는 소문도 있는 동네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놈이랑 만나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기는커녕 20살이 되던 해에 그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성인이니 자기의 삶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만 제발 그 남자랑은 헤어지라고 부탁했으나 줄리엣은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며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버렸죠. 제가 딸을 3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분명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리엣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옷은 전부 빨간 피로 물들었고 얼굴은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여자가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갱단 녀석들이 제 딸에게 묻지마 폭력을 가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반항하며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저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겁이 났던 줄리엣은 금방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그럼 다른 남자도 평생 못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갱단 식구들을 불러와서 제 딸을 묻지마 폭행하고 얼굴에 염산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딸은 그 뒤로 몇 차례 얼굴에 수술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몇 개월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딸의 얼굴은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염산의 녹은 자국은 그대로 흉터가 되었고 딸은 거울을 볼 때마다 소리를 치며 정신분열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몰래 지켜보는 엄마인 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화장 전문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의료보험인 아멜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너럴리스트라 불리는 1차 의사, 즉 일반의인 주치의가 연결해줘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가 직접 전문의를 찾으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술비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돈이 들어가더군요. 정부에서 주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 보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보험인 아멜리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화상 흉터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프랑스에 많지가 않다 보니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한다더군요. 한국 같은 의료 선진국들은 전문의도 많고 개인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그 서비스를 받기가 정말 오래 걸려 자가 치료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의사로서는 제너럴리스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보험 환자들이 와야 매출이 더 좋으므로 저소득층 환자를 굳이 1년씩 대기받는 것은 꺼렸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 없이 개인적으로 전문의를 찾아간다면 제 전 재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푸드트럭에 찾아오는 젊은 단골 손님께서 요즘 SNS로는 안 되는 게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써보라며 알려줬습니다. 제 게시물을 읽는 사람 중 화상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아시는 분은 제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제 글을 읽었던 어떤 여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가족 병원에서는 대기 없이 바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가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준 번호는 프랑스가 아닌 해외 번호였습니다. 자기 가족 병원이 한국에 있는 병원이라며 모든 수술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를 치다니 그 여자를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본 거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딸 줄리엣이 또 자살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수면약과 함께 독극물을 마신 채로 병원에 실려갔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프랑스의 앰뷸런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공 앰뷸런스가 출동할 시에는 전문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줄리엣의 목숨은 살려냈지만 그 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나 마찬가지구나 싶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흉터를 하루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언제 또 죽으려고 할지 모르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를 급하게 끊으셔서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치료가 가능하다면 혹시 어디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한국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이었었습니다. 여자는 서울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때까지도 너무 의심스러웠지만 여자가 저와 딸을 위해 항공권까지 구했다며 문자로 모바일 항공권을 보내주니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속는 셈치고 저희 모녀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저와 줄리엣은 최첨단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게이트 쪽에서 이리스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제 이름이 써진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수상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빨리 가자고 말한 순간 누군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마르세유에서 그 여자 맞죠? 그녀는 바로 제게 휴대폰을 빌리고 피자를 얻어먹었던 그 아시안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너무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자 여자는 해맑게 웃으며 사실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국까지 불러들인 건 그녀였습니다. 당시에 연락처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제 성격을 파악하고는 혹시나 보답을 거절할까 하는 마음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더군요. 그의 가족들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의학 세미나 때문에 당시에 프랑스까지 출장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지리를 모르는 그녀는 현지인들도 위험해서 다니지 않는 갱단무리가 설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모든 걸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노숙자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겨우 제 푸드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은혜를 갚기 위해 마르세유 광장으로 다시 갔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피자를 팔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제 푸드트럭은 요일별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한국 여자는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저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제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SNS를 켤 때마다 이리스라는 이름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 이리스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제 이름을 찾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이리스가 다 뜨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제 인스타그램을 찾아낸 그녀는 제 딸이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서프라이즈로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고작 피자 한 조각 내 친절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녀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분은 그의 와이프이자 피부과 의사였고 남자분은 와이프의 동생인 처남으로서 딸아이의 수술을 집도할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우리 딸은 도착한 날 저녁에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예상보다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화상 흉터라 한 번에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을 오가며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더 해주셨습니다. 줄리엣은 이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와서 자살은 생각조차 안 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소 피자 한 조각씩 베풀며 살던 제 삶에도 천사가 찾아온 것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딸과 함께 한국까지 건너와 은인을 만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리스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